2026년 6월 2일 화요일 새벽, 키이우는 러시아가 전쟁 시작 이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대 규모 중 하나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한 뒤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폭발음, 연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깨어났고, 방공망은 주민들의 심리를 무너뜨리고 키예프가 모스크바 앞에서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공격을 막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압박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공격용 드론, 극초음속 무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동시에 나토는 유럽 동부 측면에 전투기와 방어 시스템을 대기 상태로 배치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전쟁은 가장 냉혹해집니다. 푸틴이 버튼을 누르자 키이우 시민들은 대피소로, 젤렌스키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요청하고 워싱턴은 다시 결정의 중심에 섭니다. 모스크바는 무엇을 증명하려 했고 왜 키이우가 표적이 되었을까요? 서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격은 밤사이에 시작되어 아침 이른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73발의 미사일과 656대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언급된 무기들 중에는 치르코노프 극초음속 미사일, 스칸데르 탄도미사일, KH-101 순항미사일, 칼리베리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키예프는 우크라이나 저항의 정치적, 군사적, 상징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표적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모스크바는 단순히 시설만을 타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의 심장부인 수도에서 힘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대규모 공격의 상당 부분을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0발의 미사일과 602대의 드론, 이 요격되거나 무력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수십 개의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술 규모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방어 측은 몇 초 만에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키이우는 최대 압박을 받게 됩니다. 키이우에서 퍼진 영상들은 하늘에 번쩍이는 불빛, 여러 동네를 뒤덮은 연기, 불타는 차량들, 그리고 직접적인 타격이나 파편에 의해 손상된 건물들을 보여줍니다. 수도는 고립된 지점으로만 공격받은 것이 아닙니다. 수도는 여러 방향에서 날아온 공격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조율된 공격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는 양과 속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방어 시스템을 지치게 하면서 계산된 공포의 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요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음은 방공망이 일부 공격을 막아내긴 하지만 모스크바가 하늘을 포화시킬 때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드니프로 역시 파괴의 지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르키우, 자포리자, 폴타바,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공격을 받은 곳으로 언급됐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키이우가 모든 방어력을 수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시에 도시 중심지, 인프라, 물류 경로, 그리고 전략적 시설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공격은 단순히 건물이나 기지에만 가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퍼뜨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양한 위협이 섞인 공격에 대해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모스크바는 군사시설, 창고, 공항, 그리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구조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합니다. 크렘린은 이번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이전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키이우와 다른 도시들에서 나타난 영향은 민간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쳤습니다. 여러 지역이 파손되고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주민들은 대피소에 머물렀고 긴급 구조대는 어둠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의 주장은 영상 앞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수도 전체가 연기로 뒤덮인 모습이 드러나면 군사적 정밀성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젤렌스키는 더 많은 방공망을 요구했고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대응에 중요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키이우는 드론은 여러 겹의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칸더와 같은 빠른 미사일들은 더 첨단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더 이상의 요격 미사일이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도시를 먼저 보호할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모스크바가 수백 대 드론과 수십 발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할 때마다 각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는 정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트럼프가 이 판에 등장한 것은 젤렌스키가 새로운 시스템을 워싱턴에 직접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아주 단순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방어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기는 미국을 향하게 됩니다. 유럽은 말이 많고 약속과 지원 패키지를 자주 발표하지만 키예프가 원하는 시스템은 미국 무기고에서 나옵니다. 이로 인해 백악관이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고 유럽 동맹국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은 외교적 성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웨이더, 요격미사일, 정보 그리고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세 동안 경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폴란드와 동맹국의 전투기들이 나토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지상방어 시스템과 레이더도 최대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바르샤바는 전쟁이 여러 차례 동맹의 국경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며칠 전 러시아 드론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주거 건물을 공격해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는 단순한 사고로 볼 수 없는 경고 신호를 울렸습니다. 미사일이 국경 근처를 비행하면 비행 경로 오류도 국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 동부 측면의 반응은 키예프만이 모스크바의 레이더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등은 러시아의 모든 공격을 자국 안보의 미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에 공개된 미국의 유럽 내 핵무기 증강 논의는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제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의 새로운 기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핵무기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억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가 유럽을 겁주려고 한다면 워싱턴은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런 종류의 공격이 정치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일어나는 각 폭발은 젤렌스키, 트럼프, 나토, 그리고 유럽 각국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푸틴은 여전히 탄약과 사거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모스크바의 문제는 이런 방식이 서방 동맹국들을 더 강경한 결정을 내리도록 밀어붙인다는 점입니다. 공격이 커질수록 패트리엇, 전투기, 레이더, 탄약, 그리고 제재에 대한 요구도 커집니다. 러시아의 잔혹함은 두려움을 주지만 오히려 크렘린이 원치 않았던 대응을 더 빠르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또한 제재의 논리, 즉 러시아 공중전의 특징이 된 포화 전략을 드러냅니다. 먼저 대량의 드론이 투입되어 방어망을 파악하고 혼란시키며 소모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전략적 거점을 공격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더 희귀한 무기들이 투입되어 우크라이나의 반응을 시험하고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키이우는 이 모든 공격을 밤새 견뎌냈습니다. 수도는 단순히 폭발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압박을 가하는 정교한 공세를 마주했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방어망의 틈을 노리기 위해 설계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매일 진실된 소식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